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 그리고 이들의 법원 습격을 조정하고 동조한 이들.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시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폭망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지휘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윤호로 불리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성전, 지지자들의 십자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고의 황 전 총리는 체포된 분이 86명에 달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분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폭동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세상에 이렇게 탄핵형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1934년 프랑스에서도 흡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1934년 2월 6일 프랑스 파리, 우파 민명대, 청년 애국당과 같은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젊은 남성들이 콩코르드 광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의원들을 교수형에 처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했고, 경찰과의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폭동 이후 보수 성향의 가스통 두메르그가 총리로 취임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한 내각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온건 우파 정당이었던 공화연맹당은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들을 애국자, 순교자로 치켜세우고 이들을 옹호했으며, 폭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면서 국가의 혼돈 상태를 방치했죠. 특히 폭동을 선동했던 피에르 라발 의원은 부통령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후에 나치연합 정권의 내각 수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극우 시위대의 폭동,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한 이 폭력 세력을 주둔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굉장한 기시감이 됩니다.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윤상원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폭동마저 부추겼다고 비판을 받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돌린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거의 극우 유튜버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이분들과 연대하고 싶어하고, 이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고, 뭐 이분 생각들과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우파 정당, 보수 정당으로 불러왔던 당들은 적어도 극우 세력이 아니었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점점 이 황교안 때부터 유혹을 느끼더니 지금은 전광훈 밑에 들어가 있는 국힘당이 돼버렸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아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아스팔트 극우 진영의 상징적인 리더이며 이번 119 폭동을 선동한 자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에게 국민의힘 윤상원 의원은 90도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시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최고래요. 윤상현 최고. 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그래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정광훈을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까지 노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상현 의원이 좀 돋보여서 그렇지,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예전부터 정광훈을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저도 반대입니다. 세훈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열한다. 물러가라.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광훈과 극우 세력과 절연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광훈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지층을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서 정광훈과 선을 긋게 된다면 이들 지지층의 반발을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요,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강훈의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이 당의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탄핵 정국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진영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정강훈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정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쿠데타 음모자나 무장한 폭도는 자신의 힘만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의 지지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그들과 협력할 때 노골적인 독재 세력은 훨씬 더 위험해진다. 민주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많은 정치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는 야심찬 경력지상주의자다. 그들이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국회와 선관위 언론을 침탈한 내란을 동조하고 법원은 습격한 폭동을 두둔하면서 극우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책에서 쓴 단어를 인용하자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즉 가짜 민주주의자들의 셈입니다. 극우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 보수 정당이 되느냐, 아니면 정강훈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는 그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